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남자 이남입니다. 형님 누님들을 오늘 모시고 제가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쿠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쿠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몇 개 영상으로 만들어도 될 만큼 정말 다룰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다루기 조금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쿠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방송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찍기 위해서 그 마이크를 한 개 샀습니다. 뭐 이렇게 비싼 마이크는 아니고 한 5만원짜리 마이크를 샀는데, 이제 그 마이크가 오면 한 10일 뒤에 올 것 같은데 조금 더 깨끗한 그 오디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쿠팡의 시작. 쿠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쿠팡의 대표는 김범석 대표입니다. 김범석 대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1978년생인 그는 이제 그 하버드대 정치학과와 하버드 그 MBA를 졸업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스쿨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첫 창업은 그 하버드대 재학 시절 잡지 커런트를 만들었고, 3년 만에 10만 부 수준의 규모를 키워 2001년도에 뉴스위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빈티지 미디어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해 2009년에 애틀란틱 미디어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달아 두 번의 창업과 두 번의 매각, 성공적으로 매각을 하면서 그는 자신감이 붙은 거죠. 김범석 대표는 이제 자신감이 좀 붙은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7명의 창업 멤버와 함께 쿠팡을 설립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은 30대 중반이긴 한데 좀 아쉬운 게, 20대 때 내가 뭔가 좀 창업을 한번 해봤으면 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뭔가 시도해보지 못했다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쿠팡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쿠팡의 시작은 당시 이제 유행했던 공동 구매 형태의 소셜 커머스였습니다. 설립할 때 10명의 직원으로 해서 1년 만에 300명의 직원으로 성장을 했고, 매출은 8개월 만에 100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쿠팡은 2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만성적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2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현재 쿠팡은 원래 이제 본래 소셜 커머스에 속하여 위메프, 티몬과 함께 소셜 3사로 통했지만, 현재는 소셜 커머스의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 곳 모두 다 종합 쇼핑몰 혹은 뭐 오픈마켓이라고 뭐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소셜 커머스라 하면서 그 오픈마켓으로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 오픈마켓이나 그 뭔가 플랫폼을 만들고 쿠팡이나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판매자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 이제 고객을 맡고 고객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쿠팡은 그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 즉 오픈마켓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처음에는 그 시작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사실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직접 스스로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품도 많지만 이런 오픈마켓 형태로 많이 바뀌었다. 즉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쿠팡 티몬이 거의 첫 번째 그 소셜 커머스 업체인데, 진짜 그때도 대단했죠. 티몬 그 급격한 성장, 그리고 쿠팡 정말 그 소셜 3사는 뭐 저희들 지금 약간 추억가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쿠팡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쿠팡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쿠팡의 실적과 아마존의 그 연도별 실적을 비교해 놓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쿠팡이 항상 하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저는 진짜 이게 예상된 다 그런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쿠팡이 하는 말이 예상된 영업 손실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아마존도 초창기에 이제 작업을 하고 계속해서 예상된 적자라고 하면서 적자가 쌓였지만, 그 이후에 결국적으로 이제 그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큰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마존은.
하지만 쿠팡이 과연 아마존과 같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그 실적 개선이 보일 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자, 이제 그러면 쿠팡의 성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의 매출은 거의 성장이라고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뭐 로켓 배송을 달고 날아간 수준? 뭐 달나라에 날아간 수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3,485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기업이 2018년도에 고작 4년 만에 4조 4천억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된다는 게 사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이렇게 급격도로 거의 조 단위로 성장을 하는 기업은 진짜 보기 드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쿠팡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쿠팡의 로켓 배송이 있습니다. 로켓 배송은 조금 사실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높게 평가받는 중에 하나입니다. 로켓 배송은 이제 쿠팡의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특정 금액 이상이 주문한 고객에게는 이제 쿠팡맨이 24시간 안에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게 완전 그 고객 측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쿠팡에 1조 원을 당시 투자를 한 이유도 이런 로켓 배송의 혁신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시행했던 뭐 7일 내에 100% 환불 혹은 뭐 미사용 쿠폰 환불제 등 이런 여러 정책들도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네, 받았었죠. 이런 이제 호평에 힘입어서 사실은 국내 소셜 커머스 업계 선두였던 티몬을 제치고 2014년도에 업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셜 커머스에서 출발한 기업 가운데 최초로 2015년도에 1조 매출을 돌파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빠르게 외형을 확대하면서 롯데그룹, 신세계그룹과 같은 국내 유통기 업계의 거인들도 이제는 쿠팡을 주시하면서 이제 쿠팡을 미래의 잠재적 경제자로 이제 여기게 되는데요. 사실은 쿠팡을 그렇게 미래적 경제 상대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기존 오프라인 유통의 거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와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고 매출이 뭐 몇 조 단위인데 뭐 소셜 커머스 업체인 쿠팡을 경쟁 상대로 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쿠팡이 이미 그 온라인 시장에서 큰 파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조금 주시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오히려 약간 조급해야 하는 상태죠. 오프라인 시장의 그런 기존의 유통 거인들이 신세계와 롯데가 좀 약간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긴장을 하고 있는 걸 단적 예로 볼 수 있는 게 이마트가 바로 거의 2016년 2월부터 쿠팡을 상대로 초저가 전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마트의 핵심 고객층이 30대 여성이 쿠팡에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뭔가 위기감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초저가 정책으로 뭔가 이제 약간 거의 마진 없이 물건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마진 없이 물건을 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고정비 지출이 상당한 그런 업종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을 팔 때는 어느 정도의 그 마진율을 보지 않고 물건을 팔게 되면 이게 바로 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물건 판매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 신세계는 초저가 전략으로 온라인 시장과 맞서서 뭔가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근래에는 로켓 와우 클럽을 선보이면서 로켓 와우 클럽은 월 2,900원을 내면 30일 안에 그 상품을 무료 반품할 수 있고 가격과 상관없이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를 말합니다. 로켓 와우 클럽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4개월 만에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켓 와우 클럽 그 멤버십 그 가입자에 한해서 새벽 배송 서비스인 로켓 프레시도 제공을 하면서 그 쿠팡이 성장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쿠팡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의 시선은 과연 이거죠. 과연 쿠팡이 이 서비스를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언제까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매출로만 봤을 때는 이제 쿠팡이 어느 정도 큰 파일을 온라인 시장에서 큰 파일을 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의 서비스 뭐 형님 누님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편하거든요. 이게 왜 편하냐면 내가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서비스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12시 전에 내가 저녁 12시 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내가 물건을 내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배달 서비스는 진짜 상상할 수 없었죠. 보통은 뭐 3일, 4일 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빠르면 이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문하고 다음날 바로 제품을 받아본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한 서비스였던 것이 바로 이 쿠팡의 로켓 배송입니다. 로켓 배송이 큰 적자를 낳기도 했지만 큰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쿠팡의 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쿠팡의 적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물건 팔 때마다 적자가 생기는 구조를 지금 쿠팡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그런 배송 서비스를 혁신적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적자 규모는 위메프의 거의 20배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김범수 대표와 대주주인 손정희 사장의 그런 뜻이 맞아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손정희 그 사장님이 그 투자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 약간 공격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공격적인 투자 방식으로 이제 점유율을 높여서 완전 압도적으로 해서 그 시장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쿠팡에서 이제 여러 임원들이 인터뷰를 할 때 하는 말이 네 괜찮습니다. 물류센터를 더 지을 것이고 뭐 배송도 뭐 더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뭐 점유율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이런 말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그 두 대표 김범수 대표와 그리고 손정희 사장의 그런 전략이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멘트들이죠. 사실 미래에 지마켓 옥션 등이 경제에서 도태되고 쿠팡이 한국의 아마존이나 뭐 알리바바처럼 된다면 충분히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뭐 아직 뭐 조금은 불확실성이 큰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정희 회장이 쿠팡의 돈을 거의 조 단위로 밀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손정희 회장 또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쿠팡에 돈을 투자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국엔 치킨 게임. 이 치킨 게임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엄청난 이익을 볼 것은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 자, 그 쿠팡에서는 이런 공식적으로는 대규모 물류 투자로 인해서 뭐 예고된 적자라고 논리를 펴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쿠팡이 문제가 되는 게 쿠팡매 근로 여건 그리고 뭐 배송 지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악재가 겹치면서 약간은 삐걱삐걱거리는 게 보이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쿠팡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위메프나 뭐 티몬, 뭐 11번가 등 뭐 대부분의 11번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셜 커머스 업체가 많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그래서 쿠팡이 이 기업의 쿠팡의 기업 전략이 과연 성공을 해서 한국 시장을 석권을 하면서 돈을 쓸어 담을지 아니면 이 적자를 못 버티고 다른 회사에 매각이나 합병이 되거나 혹은 파산을 해서 기업이 공중부대가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 상황이고 지금 뭔가 되게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게 현재 쿠팡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쿠팡의 투자 과연 누가 투자를 했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2011년부터 투자가 꾸준히 이어졌었는데요. 사실은 뭐 몇백억, 몇천억을 제외한 좀 큰 덩어리로만 본다고 하면 그 소프트그룹의 그 2015년도 1조 1313억 원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에서 2018년도에 2조 2,600원 지원받은 게 가장 큰 투자입니다. 사실은 쿠팡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물류에 돈을 쏟아볼 수 있었던 건 이런 이제 큰 투자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쿠팡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이런 큰 투자들 때문이긴 한데, 사실은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그 비전펀드가 최근에 그 위워크의 상장 실패 등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정희 회장이 약간 좀 고민이 깊어진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손정희 회장의 비전펀드가 투자했던 위워크는 약간 부동산 업계의 우버로 불리면서 미국에 증시 상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수익성이나 기업의 지배 구조 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상장 계획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6조 원에 평가되었던 기업이 현재는 그 4분의 1 정도의 가치로 완전 폭락을 해버리면서 손정희 회장이 많은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전펀드에서. 그러면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고민이 깊어지겠죠. 과연 내가 쿠팡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발을 빼야 될지, 이 기로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비전펀드, 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지난해 11월에 쿠팡에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일정 조건의 약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약정이냐 하면, 매출과 이익률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정을 하고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이익을 낸다면 내가 단계적으로 이제 그 투자하기로 했던 이제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야, 너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해야 내가 주지. 약속해. 네가 이만큼 달성하면 내가 얼마 줄 거고, 네가 이만큼 또 달성했을 때 또 이만큼 줄게. 그러니까 한번 잘 해봐. 뭐 결과는 네가 하는 거에 따라 이제 투자를 하고 막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양사가 이렇게 합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집행이 중단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쿠팡이 협력업체에 무리하게 납품가를 인하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수차례 공정위에 대규모 유통법 위반으로 신고가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2018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이 완전 잠식되었던 쿠팡으로서는 이제 비전펀드와 약정 조건을 지키는 것이 회사의 생존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약정을 지키는 것이. 사실 쿠팡은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고는 밝혔지만 국내보다는 사실은 해외의 상장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적자 상태로서는 이제 국내 상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 최근 3년간 이익을 낸 기업을 기준으로 상장 요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좀 심사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좀 편하지 않고 많이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상장이 쉽지 않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쿠팡이 이러한 약정 조건을 잘 지키면서 투자를 꾸준히 받으면서 과연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제일 투자의 큰 손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지금 2호가 출범을 했지만 뭔가 약간 지금 삐걱삐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쿠팡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쿠팡의 가장 큰 그 주요 이슈죠. 생존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쿠팡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 김범석 대표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쿠팡은 IT 기업이라고. 그 쿠팡 직원의 거의 한 40%가 거의 그 개발자라고 합니다. IT 개발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쿠팡이 보유하고 있는 거대 물류센터가 이 개발자들이 설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랜덤 스토어라고 이제 돌아간다고 합니다. 랜덤 스토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상품별 예측을 하고 입출고 시점, 그리고 주문 빈도, 물품의 특성, 물품 운반 동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품을 적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죠. 부산에서는 뭔가 컴퓨터 제품 많이 사고, 울산에서는 뭔가 먹거리 제품 많이 사고, 서울에서는 뭔가 책을 많이 산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그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서 그 물류센터에 적절히 제품을 이제 적재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배송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AI죠. 사실은 그 쿠팡은 매출 규모로만 따지면 누가 뭐래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1인 자리는 명백히 다져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매출이 2.7조였으며 2018년도 매출이 약 4.4조로 발표를 했으니 거의 1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쿠팡이 저희들 삶 속에 많이 깊숙이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로켓 배송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겠죠, 여러분들. 로켓 프레시가 없으면 정말 많이 불편한, 당장 내일이 불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미 이렇게 쿠팡이 시장을 많이 잠식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쿠팡의 누적 적자가 2.8조를 거의 달하면서 이제 그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 가능할지는 좀, 예전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다면 요즘은 회의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무리 현금을 쏟아붓더라도 빠르고 뭔가 사이즈를 크게 성장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 그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미래는 사실은 좀 물음표가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쿠팡이 과연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릴 수 있을지는 향후 5년 안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쿠팡의 이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쿠팡은 진짜 저희에게, 그러니까 형님과 저희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저희도, 그리고 쿠팡도, 그리고 손정희 회장도 알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